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특수상대론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질량과 그 에너지의 그 등가 관계,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 E는 mc 제곱의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상대론적으로 우리가 그 4차원 벡터, 그 4벡터를 정의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대론의 가장 그 핵심적인 결과가 사실 이런 그 모든 질량이 가진 물질들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에너지와 질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죠. 그래서 그런 그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관계가 사실 현재 어떤 이런 그 원자력 발전 혹은 어떤 그뭐 군사적으로 보면 이제 핵무기의 어떤 이런 출현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런 밑바탕에 이런 그 상대론적 특수상대론적 원리가 이제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런 그 수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쓸 건데요. 이걸 이제 뭐 수학적 포멀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선 그 4차원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정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어떤 민코프스키 시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하나의 어떤 위치 벡터를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 벡터는 어떻게 우리가 그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그 x라고 했을 때 x 벡터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해 가지고, 이건 우리가 그 공간축에 대한 어떤 좌표가 있겠죠. x, y, z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축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시간 좌표가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이제 광속을 곱해준 값, 즉 시간에다가 이제 속도를 곱하면 거리가 되죠. 즉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정보를 일단은 이제 공간화 시켜서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c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i를 곱해줍니다. i는 이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호수인데요. 왜 i를 곱해주냐 하면은 이제 i를 곱해주면 훨씬 그 우리가 그 로렌츠 변환을 대칭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로렌츠 변환이 어떤 4차원 시공간에서의 이 그 각도의 회전과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i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시 로렌츠 변환을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 복습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제 그 x 프라임, 즉 어떤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그런 그 이벤트의 그 좌표가 있겠죠. 그건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지된 좌표에서 좌표계 S에서 측정한 그런 그 이벤트의 좌표가 역시 이런 식으로 표시될 겁니다. ICT, X, Y, Z 이런 형태로 이제 열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지어주는 게 우리가 이제 로렌츠 변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은 이 대각선으로 이제 감마라는 그 감마 벡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변환에 이제 참여하지 않는 그런 축에 대해서는 이제 1이 되고요. 나머지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과 이제 공간이 얽혀 있는 축, 여기서는 이제 x축하고 t축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i 베타 감마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대각선 방향에는 요거의 이제 켤레 복소수가 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i 베타 감마 형태로 이제 표현되는 게 로렌츠 변환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감마는 루트 1 빼기 c분의 v 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요. 이건 다시 이제 베타로 표현하면 1 빼기 베타 제곱, 루트 1 빼기 베타 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이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로렌츠 변환이 시공간의 어떤 길이를, 시공간의 어떤 거리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변환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 그 4천 벡터에서 시공간의 길이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요거는 어떤 공간적인 그 거리의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적인 거리의 제곱,
여기서는 이제 ICT 항이 될 겁니다. ICT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CT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거리의 제곱에다가 시간적인 거리의 제곱을 뺀 값이 바로 이 4차원 시공간에서의 어떤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이는 좌표계, 즉 S' 좌표계에서 본 4차원 시공간의 거리랑 그 다음에 그 움직이지 않는, 즉 S 좌표계에서 본 4차원 시공간의 거리가 같다는 게 바로 그 이 로렌츠 변환의 그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네, 그럼 이제 4차원 속도 벡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속도 벡터는 이제 거리 벡터를, 즉 위치 벡터를 그 시간으로 나눠줘야겠죠. 근데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배웠다시피 어떤 관측자가 그 이동을 하면은 그 시간이 이제 정지된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랑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 간격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고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이동하는 어떤 물체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계에서 측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이동 속도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 고요 시간을 항상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4차원 속도 벡터는 즉 고요 시간을 그 거리 벡터에 대해서 4차원 위치 벡터에 대해서 나눠준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그걸 미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dt0분의 dx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t0는 이제 고요 시간을 의미하고요. 즉 이제 거리 벡터를 고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바로 4차원 속도 벡터가 됩니다. 네, 그 4차원 속도 벡터를 우리가 그 dt0분의 dx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간 팽창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 고요 시간의 값만을 곱해주면은 바로 일반적인 움직이는 그 물체의 그 시간이 되죠. 움직이는 관성계에서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마 dt0가 dt가 되기 때문에 여기 대입을 하면은 여기 감마가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돼 가지고 즉 감마 dt분의 dx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정의한 그 x 그 4천 4벡터에 이제 그 집어넣으면은 즉 요 미분을 해주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상수가 돼 버리죠. 그래서 I 감마 c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감마가 앞에 나오고 dt분의 dx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식이 얻어지고 요 값은 바로 그 계에서 측정한 속도가 되죠. x 방향의 속도가 되고 얘는 y 방향의 속도, 얘는 z 방향의 속도가 되니까 즉 다시 쓰면 I 감마 c 즉 시간축의 성분은 I 감마 c가 되고 즉 상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축의 성분은 감마 곱하기 vx 즉 각 어떤 속도 방향에 이제 감마 벡터만큼 곱해준 값이 이제 4차원 이제 속도 벡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다 됐는데, 그럼 이런 그 4차원 속도 벡터의 어떤 크기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 크기는 벡터의 크기는 그 절대값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취한 거죠. 근데 이제 절대값을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시간축의 어떤 그 벡터의 그 절대값을 제곱한다는 건 각 성분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분들을 제곱해서 더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i 제곱, 감마 제곱, c 제곱이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감마 제곱, c 제곱 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공간축의 그 성분들은 감마 제곱 곱하기 그 v 제곱, 즉 속도 제곱, 공간적인 속도 제곱 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은 이제 감마 제곱 v 제곱 빼기 c 제곱이 돼서 이제 마이너스 c 제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감마 제곱이 1 빼기 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즉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호를 일단 생각하지 않고 봤을 때 이 4차원 벡터의 크기는 항상 그 C와 같다. 이건 아주 그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4차원 4벡터의 속도는 항상 광속이다. 이건 이제 만약 공간적으로 우리가 정지해 있더라도 시간축으로는
광속 C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만약 공간축으로 C만큼 이제 움직인다면은 이제 시간축으로는 이제 그만큼 이제 길이가 더 이제 짧아져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 팽창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그 속도 벡터까지 정의됐으면 이제 운동량 벡터는 거기다 어떤 그 질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운동량 벡터라는 게 이제 P가 이제 mv가 될 테니까. 근데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질량을 곱해줘야 되냐 하면은 어떤 그 물체의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질량을 곱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어떤 개마다 우리가 측정한 개마다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변하지 않는 질량은 바로 정지 질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지 질량을 이 4천 그 속도 벡터에 곱해준 값이 4천 운동량 벡터로 우리가 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4천 속도 벡터에 대해서 이제 다 m0를 곱해준 정지 질량을 우리가 m0라고 했을 때 곱해준 값이 4차원 이제 운동량 벡터가 되고 이 값이 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공간축의 어떤 그 감마 m0 vx 이걸 우리가 px로 표현할 수가 있죠. 즉 x 방향의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mv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측정한 어떤 운동량 값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시간축 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축 항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I 곱하기 감마 m0c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기에서 어떤 물리적인 좀 직관이 필요한데요. 요걸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 에너지와 연관이 됩니다. 근데 에너지와 바로 연관이 되진 않고 그 에너지를 이제 광속으로 나눠준 값에 이제 연관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요 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면은 즉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에너지는 감마 m0 c에 c를 곱해준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2를 c로 나눠준 게 요 첫 번째 항이 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우리가 2는 감마 m0 c 제곱 요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마 m0를 그 m으로 정의를 하면은 즉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게 바로 mc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의 질량과 그 에너지의 어떤 등가 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즉 상대론적 4벡터, 즉 운동량 벡터의 그 시간 차원항이 바로 에너지를 광속으로 나눈 값에 같다라는 그 조건에서 바로 이 E는 MC 제곱이 유도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질량을 이제 감마 곱하기 m0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4차원적인 그런 4벡터를 정의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운동량 벡터를 정의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에너지를 정의를 해서 그 질량과 에너지의 어떤 등가 관계를 유도했는데 여기까지가 이런 그 특수상대론의 어떤 수학적 그 포멀리즘에 이제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그 어떤 등속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 관성계에서 우리가 정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상대론적인 그 물체의 어떤 전체 에너지는 E는 감마 m0 c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게 정제했던 게든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던 게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럼 이제 그 질량 자체가 사실 변한다고 속도에 대해서 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mc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움직이는 속도가 0일 때는 이제 감마가 그 1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 움직이는 속도 v가 0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게 그 정지 질량 즉 m0를 측정하면 됩니다. m0 값이 정지했을 때 가장 고유 질량이 되기 때문에 그 질량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데 관성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지해 있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던 이 관성 질량 자체는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성 질량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m0를 일단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m0로부터 우리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에서는 감마 팩터만큼 질량이 이제 무거워진다, 곱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감마 팩터를 곱해주는 값이 이제 외부에서 측정한 속도가 되겠죠. 즉 외부에서 측정한 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될 거고, 실제 이 움직이는 물체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성계 측정하면은 그건 그때는 이 질량 자체가 그냥 m0 관성 질량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지의 질량 에너지라는 게 m0 c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겠죠. 요걸 이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4차원적인 그 상대론을 고려를 하면은 정지하는 경우도 바로 그 4차원적인 4벡터의 어떤 그 속도 벡터가 항상 광속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바로 m0 c제곱으로 정지 에너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어떤 공간축으로 정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간축으로는 광속 c로 물체가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지는 어떤 운동 에너지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운동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그 전체 에너지에서 그 정지 에너지를 빼면 그게 바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위치 에너지가 있다면 그 전체 에너지에 이 위치 에너지도 같이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에다가 정지 에너지를 뺀 값이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이건 바로 감마 m0 c제곱에다가 이제 m0 c제곱을 뺀 거니까 감마 마이너스 1 m0 c제곱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운동 에너지가 그 고전적인 어떤 그 운동 에너지, 즉 2분의 1 mv 제곱과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 C가 이제 V가 C보다 충분히 작을 경우 이게 고전역학의 어떤 운동 에너지와 같은지 한번 보면은, 요 식에서 우리가 감마 팩터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죠. 요걸 이제 다 있으면은 1 빼기 C분의 V 제곱에 마이너스 1승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이게 만약 충분히 1보다 작은 양이면은 우리가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들어와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첫 번째 항만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요런 전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즉 1 플러스 x에 이걸 우리가 n승을 전개를 하면은 x가 충분히 1보다 작다면 이건 1 플러스 nx가 된다. 첫 번째 항을 전개하면 되니까 이런 형태의 식을 이제 응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 감마 빼기를 하면은 요게 바로 요 2분의 1 C분의 V 제곱 항만 남으니까 여기 C 제곱해서 없어지고, 따라서 2분의 1 M0 V 제곱, 즉 우리가 아는 그 뉴턴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런 운동 에너지의 정의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그 새로운 이론을 정립을 했다면은 그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물리학 이론과도 연관이 되는지, 그런 걸 항상 일치하는지를 항상 검증을 해야 되고, 그게 일치할 때만 어떤 새로운 이론으로 이제 정립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그런 걸 한번 항상 이렇게 유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상대론적인 그 운동량하고, 즉 운동량 벡터하고 아까 그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죠. 즉 운동량 벡터의 그 시간축 성분이 에너지와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그 4차원 벡터의 운동량 벡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 값 자체가 이제 I 곱하기 E over C, 즉 시간에 대한 항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공간에 대한 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MV,
기존의 어떤 운동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4차원 운동량 벡터의 그 크기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요 식에서 우리가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각이 어떤 항에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이런 시간축 항을 제곱한 거하고 공간축 항을 제곱한 걸 더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a의 제곱 플러스 mv의 제곱,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지고요. 그럼 요 식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요 값은 마이너스 이제 c분의 2의 제곱 플러스 mv가 바로 운동량 p를 의미하니까 p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p 벡터가 그 4차원 속도 벡터의 m0, 즉 정지실량을 곱해준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즉 p 절대값 p의 제곱은 m0의 제곱 곱하기 속도 벡터의 크기의 제곱, v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는 광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즉 마이너스 광속인데 이제 마이너스 이제 c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식에서 이제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c제곱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식을 이제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m0 c제곱이 돼서 이 두 식을 우리가 그 같다고 놓으면은 어떤 식이 얻어지냐면은 즉 우리가 그 요 e 제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e 제곱은 p 제곱 c 제곱 플러스 m0의 제곱 c 4승,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그 상대론에서 유명한 그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론적 어떤 총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그럼 그 값이 아까 즉 E가 우리가 그 정지 에너지, 정지 실량 에너지 m0 c제곱 플러스 운동 에너지 형태로 그 두 개의 합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네, 그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럼 에너지 제곱,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실제 그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면은 즉 E는 요거의 루트를 취한 값이 될 겁니다. 루트를 취한 값이 돼서 루트 p제곱 c제곱 플러스 m0의 제곱 c4상,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값도 있겠죠. 즉 어떤 수의 제곱이 예를 들어 뭐 3이라면은 그 그 수는 이제 플러스 루트 3도 될 수 있죠. 마이너스 루트 3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가 이제 마이너스인 그런 에너지가 또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에너지가 플러스인 상태는 우리가 그 기존의 어떤 입자 에너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그 에너지 상태는 반입자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전에 그 디락의 바다를 하면서 모든 물질에는 그거의 입자가 있으면 이제 반입자가 항상 대응되는 반입자가 있다고 하고, 그 반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그 마이너스 값이다로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이 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물론 양자역학적으로 상대론적 양자역학으로 우리가 풀 수도 있지만 특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도 바로 우리가 이 반입자의 어떤 에너지가 존재함을 수학적으로 이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그 질량과 에너지 관계를 조금 더 이제 들여다 보면은 즉 E를 이제 우리가 mc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량은 P는 원래 이제 mv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요 식을 보면은 즉 E 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의 대각선 길이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즉 m0 c 제곱이라는 건 요 그 직각삼각형의 한 축을 의미합니다. 한 그 성분을 의미하고, PC도 역시 그 한 성분을 의미하는데, 즉 정지실량 에너지하고 어떤 운동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때 우리가 그 전체 에너지는 이 정지실량 에너지 플러스 실제로 이제 운동 에너지 값은 아니지만 아무튼 운동량과 관련된 그 에너지의 어떤 제곱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면은 사인 세타가 즉 2분의 이제 PC가 돼서 이 값을 계산하면 우리가 E 대신에 MC 제곱을 집어넣고 이제 P 대신에 MV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C분의 V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이제 베타가 되는 거죠. 즉 사인 세타가 베타가 되고, 즉 2분의 PC 한 게 이제 베타를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요분의 요게 되겠죠. 요걸 계산하면은 2분의 m제곱 c제곱이 돼서 이거는 mc제곱분의 m제곱 c제곱이 돼서 이건 감마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제 감마분의 1이 얻어지고 사인 세타는 베타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즉 물체가 이제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이 각이 점점 이렇게 삼각형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각이 커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베타가 C와 같아지면은 이 베타가 C와 같아지면 이 각이 엄청 커져 가지고 즉 그 에너지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어떤 삼각형의 의미를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가 만약 E를 알고 뭐 이 베타를 알면 나머지 감마도 알 수 있고 뭐 운동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고, 즉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어떤 유용한 그런 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응용으로 우리가 어떤 걸 그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현재 이런 그 원자력 발전이 바로 이런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핵분열, 뉴클리어 퓨전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핵융합, 뉴클리어 퓨전도 이제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핵의 어떤 그 질량이 이렇게 감소함에 따라 얻어지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바로 이런 그 핵분열이나 핵융합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분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그 우라늄이나 이제 플루토늄 같은 질량수가 아주 큰 무거운 그런 핵을 가진 그 물질을 그 핵에 이제 중성자가 이제 충돌을 하면은 가벼운 핵 두 개로 이렇게 짜갈라지는 쪼개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용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이 뭐 스트론튬하고 제논으로 분열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크립톤과 이제 바륨으로 이제 분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예를 들어 우라늄이 원자 번호가 92이고 질량이 수가 235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원자 핵이 이제 양성자가 92개가 있고 나머지 중성자까지 합하면은 그 핵자 수가 이제 235개가 된다는 얘기고, 즉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중성자를 충돌을 시키면은, 네, 그래서 이런 그 우라늄이 그 크립톤하고 이제 바륨으로 분열할 수도 있는데, 즉 우라늄 그 92가 중성자와 만나면은 즉 같은 우라늄인데 중성자가 하나 늘어난 우라늄 그 질량수가 236짜리가 이제 생기고요. 이게 분열해 가지고 이제 크립톤, 즉 질량수가 이제 92짜리 크립톤과 바륨 141짜리 바륨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그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중성자가 이제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량수나 원자 번호를 따져 보면은 여기서 이제 소멸하는 건 없습니다. 질량수나 원자 번호 자체는 이제 보존이 되고요. 그 얘기는 핵자 자체가 이제 어떤 없어지거나 생성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지만 이런 그 결합 에너지의 어떤 그 미묘한 그 감소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바로 어떤 질량 감소로 생기게 되고, 그 질량이 바로 또 에너지 형태로 우리가 그 질량이 바로 이제 또 에너지와 같은 거니까 그 에너지로 이제 방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한 200 MeV 정도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 에너지가 얻어지고요. 이건 이제 스트론튬과 제논으로 분열하는 경우에도 그 에너지 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 얻어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게 바로 이런 그 핵분열 발전의 원리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런 아인슈타인의 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즉 E는 mc 제곱, 여기 m에는 이제 델타 m이 주어지는 거죠. 즉 질량의 감소분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핵분열 시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진 고속 중성자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데, 이런 고속 중성자들이 다른 핵과 이제 충돌을 해서 어떤 또 다른 그 우라늄의 원자 핵을 또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체인 리액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원자력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또 만약 이 그 체인 리액션을 뭐 우리가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이제 또 원자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원리가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런 그 우라늄 235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의 어떤 반응이 잘 일어나는 쪽이 이제 중성자 에너지가 이제 낮을수록 잘 일어나기 때문에 고속 중성자를 반드시 이렇게 감속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속제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감속제로서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쓰고, 물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기도 쉽고 또 어떤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고, 또 이제 흑연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쓰는 경우에 우리가 경수로 혹은 중수로가 이제 가능하고요. 경수로라는 건 이제 경수라는 건 가벼운 물을 얘기하고, 중수로라는 건 이제 무거운 물이니까, 물이 어떻게 무거워질 수 있냐면은 이제 물이 이제 H2O죠. H2O인데 이제 그 수소 H의 이제 수소 이온이 보통 양성자 하나로 이제 핵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그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은 걸 우리가 그 D라고 합니다. 그 다이트로늄. 그래서 이 D2O가 바로 그 중수가 되고, 그 조금 무거운 이 물을 쓰는 게 중수로가 됩니다. 그다음에 흑연로는 우리가 그 체르노빌 원자로 같은 게 이제 흑연로인데요. 아무튼 이런 흑연로는 조금 이제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핵무기를 만들기에는 또 이제 흑연로가 또 장점이 있고, 플루토늄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흑연로를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흑연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에 쓰는 건 대부분 이제 경수로가 됩니다. 경수로가 되고, 그다음에 물론 중수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중수로긴 하지만 경수로를 많이 쓰고, 근데 경수로는 이제 단점이 이제 좀 고농축 우라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우라늄을 한 3에서 5% 이상 이제 농축한 고농축 우라늄을 쓰려면 이제 그런 농축 설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또 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 우라늄을 전부 다 이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그 특상대성 이론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이건 그 어떤 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그 정지 질량 에너지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예를 들어 한 100kg이 되는 사람의 어떤 정지 질량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요. 그러면 E는 mc 제곱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m을 100kg 해서 c 제곱을 곱해서 계산해 보면 한 9 곱하기 10에 18승 줄이 됩니다. 물론 뭐 몸무게가 50kg인 분은 이 한 절반이 되겠죠. 이 에너지가 얼마큼 큰 에너지냐 해서 또 한번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1000메가와트, 즉 보통 원전 한 기의 어떤 그 에너지 발생량이 되고요. 이게 1년간 생산하는 에너지가 한 3.1 곱하기 10의 16승 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10의 18승 줄이죠. 그래서 원전 1000메가와트급 원전 10기가 28.5년 동안, 약 한 30년 동안 발전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전 하나 건설 비용이 보통 한 3조에서 5조
사회라고 보고요. 한 4조로 계산했을 때 원전 10기를 지으려면 한 40조가 들겠죠. 이 40조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가 한 30년 정도 발전을 해서 얻어지는 전기 에너지가 이제 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즉 우리 각자가 모두 한 40조 원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떤 경제성적인 분석을 했을 때 그 금액을 환산하면은 한 4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고귀한 존재고, 여러분들 그 40조 원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제로 제가 그 세 문제를 준비해 봤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나 혹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그 해답은 제가 강의 노트와 함께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한 3번에 걸친 이 제 특수상대성 이론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시공간의 어떤 절대성의 개념을 사실 무너뜨린 굉장히 그 혁명적인 그런 이론이고요. 이게 20세기 이제 초에 1905년에 나왔는데 이 이론 자체가 상당히 많은 걸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이런 그 디락이 얘기한 그 물질과 반입 물질까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가 현대 문명을 이제 어떻게 현대 문명의 버팀목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하고, 또 현대 어떤 이런 그 무기의 어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핵무기까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이론적인 그 바탕이 된 그런 굉장히 그 혁명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의 어떤 그 본질은 따지고 보면 이제 빛의 속도가 관찰자에 상관없이, 관찰자가 측정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꼭 가장 기본적인 그 가정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어떤 이런 그 깊이 있는 사고가 이런 새로운 문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파급력이 굉장히 큰 그런 그 우리 생각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에너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리고 또 이런 그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에서 나온 어떤 그 에너지, 우리가 10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100kg의 그 질량을 가진 에너지로 뭉쳐진 존재이고, 그 에너지가 굉장히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이런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인가, 45조짜리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사소한 뭐 1억, 2억 이런 돈을 이제 쫓으면 살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더 큰 그런 꿈을 우리가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각자의 몫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